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정춘희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 소아당뇨인 협회에서 주최하는 제로 DM 스라벨 온라인 당뇨병 캠프에 참여해 주신 여러 환자분 또 가족분들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1시간 동안 당뇨병 보험 정책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선생님은 박샘 내과의원의 박서구 원장님이십니다. 박서구 원장님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험법제 이사로 일하셨고요. 최근에는 박샘 내과의원을 개원하셔서 직접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먼저 당뇨병 보험 정책에 대해서 박서구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서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사실 이제 당뇨병학회 보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여기 바로 정춘희 교수님이십니다. 좀 이따 이제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한 임시성 당뇨병 강의를 저도 쭉 들었는데요. 굉장히 이게 접하기 힘든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 있는 젊은 여성분들, 가임기에 있는 당뇨병이 있거나 혹은 이제 당뇨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 정책은 실질적으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와닿는 여러 가지 득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물, 우리가 먹고 있는 약 혹은 이제 주사하고 있는 이런 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약이나 검사는 사실 의사가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3번 자기관리 소모품이나 이제 기기에 대한 보장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의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스스로 이걸 챙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교육관리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은 제가 왜 약물에 대해서 했냐면, 혹시 우리 환자분들 중에 이제 1형 당뇨병이면 사실 이게 인슐린 외에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먹는 약을 할 일이 없지만, 간혹 이제 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먹는 약을 많이 쓰게 되고 주사제 포함해서 보험급여 기준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기준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당뇨병 용제는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외에는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아예 이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2형 당뇨병이나 전자에서 보험급여 기준이 만들어졌고, 이 말이 있습니다. 허가사항 범위지만, 즉 식약처에서 허가사항을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의사가 처방하는데 이 기준이 보험하고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즉 식약처에는 허가가 돼 있지만은 보험은 안 되는, 그 경우에는 환자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이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환자분이 100% 약값을 부담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약이 이제 본인 부담 100대 100 이런 식으로 처방전이 찍히면, 그렇게 적어져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약 자체에 대한 보험 기준을 자세하게 아실 건 없겠고요. 일단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만 보험이 됩니다. 자, 1형 당뇨병 환자가 먹는 약을 처방하는 순간 그건 100% 소위 이제 삭감이라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 범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모든 약 처방에 대해서 전산 심사를 해서 자동으로 삭감이 됩니다. 그 삭감이라는 것은 그 약값을 나중에 처방한 의사한테 너가 다 100% 다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페널티, 벌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진료비, 의사는 진료비 만 얼마를 수입을 받은 다음에 약은 한 10만 원, 20만 원을 처방을 했는데 그게 다 삭감이 되는 그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국은 아무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한테 이제 삭감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거에 좀 예민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식품의약품 안정적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에서도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제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아시면 좋겠고요.
검사는 이것도 역시 이제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경구 당부화 검사 이런 건 당연히 보험이 됩니다. 이건 이제 진단용 검사라 그러죠. 그다음에 추적, 진단이 된 환자를 추적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기 위한 또 약 조정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프룩토사민, 당화 알부민 이런 것은 최근 2, 3주간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는 단기 지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당화혈색소는 최근 한 달 내지 서너 달의 과거 혈당 평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그 당화 알부민은 1년에 2번까지 당화혈색소는 1년에 6번까지 보험 적용을 해주고 당화 알부민은 더 2번 이상 더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 부담 90%를 해서 거의 뭐 보험이 안 되다시피 합니다. 이런 검사는 왜 필요하냐면요. 앞에 임신성 당뇨병에서 말씀 나왔지만은 당화혈색소가 완벽한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과 같이 혈장량이 늘어난 상황이라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콩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정확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검사로서 당화알부민이나 프룩토사민이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가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때 이런 검사는 이건 한 만 얼마, 프룩토사민 몇천 원짜리 검사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3대 합병증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는 진단과 됨과 동시에 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안 내고 약만 처방해서 싸게 진료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국가가 보험으로 해놓은 검사만큼은 꼭 하셔야 돼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3대 합병증이고 우리가 뭐 심장병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이런 걸 무서워하지만 정말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이 제가 만약 당뇨병 환자가 된다면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런 3대 합병증이죠. 이건 죽는 병은 아니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뭐 눈이 안 보이거나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돌리거나 그다음에 말초신경이 망가져서 다리 절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죽는 병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기법으로 보험이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검사도 없습니다. 다만 말초신경 검사, 이 신경둔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좀 고가 장비이고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서는 잘 하기 어려운 검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율신경 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비용이 뭐 몇십만 원 이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다는 거고요. 대혈관 검사나 초음파는 아직은 비급여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당뇨병성 족부병변에서 당뇨병 발로 가는 혈액순환을 보기 위한 이런 검사들은 아직은 이제 비급여 상태이고요. 초음파로 하는 검사도 아직은 비급여인데 이것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올 가능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검사이고 이것도 역시 가끔 해보는 게 꼭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는 검사만큼 꼭 하자고 할 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그 보장성 확대가 보험이 되는 과정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가 세금을 가지고 여기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게 해주세요 하는 데는 많은데 들어와서 걷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알아서 막 이걸 보장성,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해 주기는 않습니다. 누군가 이걸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환자 단체가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있지만은 환자 단체가 사실은 옛날에는 당뇨병 환자의 권익을 대변할 단체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당뇨병 학회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했는데 2006년도니까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험법제위원회 이사를 맡은 분이 아주대학교의 이관우 교수님이었고 바로 제 옆에 있는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정춘희 교수님이 간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춘희 교수님이 바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실제 실행이 된 것은 2011년도니까요. 얼마 걸렸죠? 5년 걸렸습니다. 5년. 그래서 뭐든지 이게 정부한테 얘기를 꺼내서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정춘희 간사님으로부터 이제 간사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했었고 전북의대의 박태선 이사님이 굉장히 일을 많이 쓰셔가지고 했고 우리 소아당뇨협회 김강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역시 옆에서 힘을 보태주니까 드디어 이제 복지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창기는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저는 주로 이때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대한 기억은 우리 정춘희 교수님이 갖고 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고 이제 왜 이런 문제를 학회가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한 12년 전인데요. 실제 이제 사실 당뇨병 환자들이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 뭐 이제 혈당을 이제 측정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당뇨병 환자들이. 그 측정을 하면은 이제 측정할 때 이제 뭐 알코올솜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란셋으로 이걸 찔러야죠. 이게 손끝 같은 데를 찔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 측정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혈당 측정 용지가 있어야 돼요. 스트립. 그게 있어야 되니까 지금 사실 네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형 당뇨병 환자들은 또 인슐린을 맞아야 돼요. 인슐린 맞아야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사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솜은 아까 이제 똑같은 알코올솜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펜으로 주사 맞는 환자들 있잖아요. 펜으로 환자는 거기 이제 니들이 이제 주사기에도 물론 그 뾰족한 니들이 있고 펜에 맞는 또 펜에 이렇게 부착하는 니들이 있어요. 이런 니들 주사기, 알코올솜, 란셋 이런 것들이 다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혈당 측정기하고 스티브는 뭐 당연히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환자들 보고 의사들은 전부 혈당을 뭐 하루에도 4번씩 측정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다 측정하라고 하고 또 주사기도 이제 또 자기가 이제 주사 이제 액은 이제 병원에서 보험으로 주지만 주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부대 비용 같은 거를 자기가 지불해야지 되니까 병원에서도 안 주고 또 의료기 가서 또 그걸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참 너무 불편하다. 이걸 다 의사들이 이제 측정하라고 했으면은 그걸 다 보험으로 해주고 병원에서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삼성병원에 이제 심강희 간호사 선생님 계신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일본, 다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많은 나라에서 그 보장성을 해주고 실제로 혈당 측정을 집에서 이렇게 자주 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혈당 측정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혈당 측정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결국은 당 조절이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합병증이 안 생기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보험의 그런 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급여가 훨씬 이제 줄어드니까 그 이제 다 이제 환자도 좋고 정부도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때를 써서 주장을 하고 심강희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해가지고서 계속 학회를 통해서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최근에는 혜택을 좀 보고 있는데 이따가 좀 말씀을 이제 우리 박석호 선생님께서 아마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지금 소아당뇨인 협회, 그 다음에 한국 이제 그 대한당뇨병연합 이제 이런 이제 환자 단체가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지금 민주정부 어쨌든 민주주의가 더 이제 심화되고 이제 발전 선진국일수록 환자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좀 여기에서 힘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일형 당뇨병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당뇨병의 보험 기준은 일형 당뇨병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당연히 환자 단체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가장 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지원율을 처음에 80%, 액수도 하루에 1,200원밖에 안 됐었는데요. 이후에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일형을 2,500원으로 확대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솔직히 좀 비싼 바늘이 덜 아픕니다. 뭐 이게 국내 회사를 폄하하는 거 아니라 저도 여러 번 찔러 보는데 역시 좀 이제 비싼 바늘들이 좀 고급 바늘들이 좀 덜 아프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찔러야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 바늘들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액수까지 좀 늘어났다는 거고요. 인슐린을 맞지 않더라도 이제 항상 2순위가 임신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이 바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환자, 되게 이런 순서대로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그 과정을 쭉 여기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힘을 아주 그 속도를 좀 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소아당뇨인협회가 그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합치면서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또 세세한 기억은 우리 김강원 회장이 워낙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한번 좀 코멘트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들한테 그 좋은 강의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좀 듣고자 했지만 또 이렇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듯이 2010년 9월 28일 날 여기 나오네. 2010년 9월 28일 날 저희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름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들은 우리나라 당뇨병 기관 중에서는 아마 최초로 국회에서 1차, 2차 이름을 들은 정식 공청회를, 그러니까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를 진행하자마자 제가 좀 그 박서고 우리 간사님이 오셨었는데 토론회 끝나고 나서 뒷 배경을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참 진행이 많이 150억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데 누가 매듭을 좀 못 짓고 있다는 좀 그 생각도 들고 그런 의견을 국회 사무처에서 보좌관들한테 이야기 듣고 2010년 11월 15일 날 2차 토론회를 바로 보건복지위원회 그 국회의원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 일주일 후가 그 건강정책 보장성 심의위원회였거든요. 그때는 요즘같이 소비자단체가 있지도 않을 때였고 정말 좀 요즘에는 환자단체 연합이나 이런 곳에서 소비자단체가 있지만 그때는 소비자단체들 경실련 이런 데가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뇨병에도 아직도 못했는데 바로 일주일 후에 통과가 돼서 2011년 7월 1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뭐 그 이후에 2011년 이후에 15년에 아까 그 여기 이제 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2,500원으로 늘어나면서 그 전에는 인슐린 받을 리드를 한 번 쓰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를 썼습니다. 4번을 맞았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일형당뇨병 환자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바꾸는 건가? 그 팬님들 끝까지 쓸 때까지 넣는 거 그냥 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우스갯소리도 있었고 정말 하루를 맞는 사람은 되게 맞았어요. 저는 이제 2회요법부터 했기 때문에 2번을 쓰기도 하고 나중에 4번도 쓰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2015년 이후에는 2005년에 하면서 그리고 인슐린을 맞는 이형당뇨병도 다회요법에 따라서 4개까지 또 지원이 되고 2,500원까지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인슐린 펌프 소모품으로 금액 가치가 늘어나고 지금 이제 다 저도 뭐 여기 이 친구도 이형당뇨병 환자인데 팔에 부착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CGM에서까지 보험이 되면서 아마 당뇨병 학회 선생님들이 저기 공개적으로 1차, 2차 공청회는 안 하시지만 뒤에서 아마 수십 차례 저희가 그 간담회와 그 내부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17차례의 국회 정규 토론회만 했지만 아마 내부에서 아마 수십 차례, 100여 차례에 가까운 그런 그 의견이 오고 갔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환자 단체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해서 당뇨병학회나 이런 학술적인 서포트를 하는 이런 기관과 서로 잘 서로 협조를 하는 게 우리 당뇨병 환자 권익과 또 지원을 많이 받는 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이게 그 소모성 재료는 앞에서 정수희 교수님이 쭉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분들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사 아니면 펌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상 항목에 좀 헷갈려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그러는데 원래 맞던 분들은 잘 알지만 이 카페니 뭐 이런 활동을 연세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잘 안 하고요. 체열침
이 찌르는 침은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만 체열기는 또 안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소모품인데요. 그래서 끼워서 딱 소리 나게 이제 찌르는. 그래서 혈당 측정기 자체도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소독솜도 안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뭐 아주 큰 것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까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처방 의사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모든 의사 면허증을 가진 모든 의사라면 다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문의는 6개월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죠. 그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인슐린 쓰다가 다시 먹느냐고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이제 이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인슐린을 안 맞더라도 소아청소년하고 임신 중인 분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거 챙겨서 지원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처방전 발행 자격은 이렇고요. 1형 당뇨병은 이 전문의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분들도 일반적인 2형 당뇨병은 다 할 수 있는데 2형 중에서도 인슐린을 맞는 분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신 중인 경우에는 산부인과 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액수를 보시면은 인슐린 처방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맞는 처방을 한 분은 900원까지, 3회 이상은 2,500원입니다. 3번 이상 맞는.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거기에 몇 번을 처방했다고 적어 있든 간에 최대 액수가 2,500원이고요. 하루에. 인슐린을 맞지 않은 분은 1,300원 돼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기준액, 요게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실구입액, 이보다 더 싸게 사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면은 100% 돌려받는 게 아니라 실제 구입한 영수증 액수를 기준으로 거기에 90%만 지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싼 거 이상한 제품 쓰지 마시고 좀 제대로 검증이 된 좋은 것들을 쓰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싸게 사면 결국 돌려받는 액수도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최대 91만 2,500원까지 기준액은 환산이 되는데 그 중에 90%를 돌려받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건 상당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제도를 혹시 모르고 있다면 적극 주변에도 알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임신부 같은 경우는 딱 몇 달만 지원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연소혈당 측정기 요즘 한참 뜨고 있죠. 아직은 1형 당뇨병 환자분들만 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분들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2형 당뇨병도 필요하긴 한데 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공약에 발표를 했는데 실행이 지금 언젠간 되겠죠. 이 정권 끝나기 전까지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1형 당뇨병만 보험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기기, 수신기 처방 일수는 최대 1년까지 되고 어떤 것은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만 갈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모품, 실질적인 소모품이라 할 수 있는 센서는 최초 처방은 한 달치, 그 다음은 이제 3개월치. 근데 100일로 돼 있으니까 14주 정도가 현실적인 처방이에요. 리브레 같으면 몇 개죠? 7개가 한꺼번에 처방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기준액이 이렇고 실환급액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실질적인 소모품이라 할 수 있는 센서 기준액은 이렇게 한 주당 7만 원 돼서 최대 1년 내내 장착을 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오고 이 중에서 254만 원.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70%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 30%니까 이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긴 해요. 사실 1년 내내 쓰지 않고 사실은 건너 쉬어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하되 어쨌든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슐린 자동 주입기는 인슐린 펌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요. 물론 며칠씩 잠깐 넣는 그런 간이형도 있긴 합니다. 아직도 이건 1형 당뇨병 환자만 되고요. 역시 전문의이고 펌프 장비가 이제 상당히 고가인데 기준액이 너무 낮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가장 보급형을 기준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기가 쉽지 않고 기계 다루는 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사실은 더 고급형, 고가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이 교육관리비가 이제 그 8월 1일부로 연소결당 측정 검사에서 일부 이제 보험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아서 대형 교육을 받을 때 그 비용을 병원이 어떤 그냥 무료 봉사가 아니죠. 병원이란 기관은 그 운영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건을 이렇게 3대 교육자가 다 전담으로 있어야 되고 전용교육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개인 의원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형 병원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런 걸 갖췄다는 조건 하에서 인정 비급여니까 병원이 교육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0몇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는 이게 보험이 되고 있지 않고 개원 1차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했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해봐야 진짜 실제로 실행이 돼야지 아는 거지 예정입니다. 예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원급에서도 일부 보상을 하지만은 여기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좀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보험 기준이 발표된 게 8월 1일자니까요. 바로 이제 몇 주 전이죠. 그래서 전문가용 이제 CGM 연소혈당 측정 검사를 처방을 개시하고 유지할 때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일정 액수를 지급을 하는 수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이게 대형 병원에서는 사실 원가에 못 미치는 액수다라고 불만이 많지만 어쨌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그런 방향 전환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보험 정책 중에서 우리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이런 소모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제도를 꼭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질문 응답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한 15분 정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다 올려주십시오. 네, 지금 차이왕님께서 합병증은 천천히 심해지나요? 한 번에 나빠지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합병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 합병증하고 이제 만성 합병증이죠. 급성 합병증은 또 이제 여기에 보통 이제 혈당이 올라가서 생기는 급성 합병증이 있고요. 또 저혈당도 사실 급성 합병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성 합병증은 이제 갑자기 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급하게 오는 거고요. 이 만성 합병증 같은 경우에 이제 천천히 오게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숨어 있는 살인자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만성 합병증은 대개 이제 혈관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뇨병이 이제 혈당이 올라가서 생기는 병이고 이것이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제일 먼저 혈관에 동맥경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혈관에 동맥경화가 작은 혈관에 이제 미세혈관이죠. 거기 생기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박서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3대 미세혈관 합병증, 눈하고 콩팥하고 신경에 이제 미세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혈관 합병증이 있어요. 대혈관은 이제 큰 혈관이죠. 그래서 우리 뇌혈관하고 심장혈관, 이게 대혈관에 해당되고, 이제 뭐 다리로 가는 큰 동맥, 또 이제 뱃속에 있는 큰 동맥들, 이런 것들이 대혈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천천히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빠지면은 이제 환자가 느낄 때는 이제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제 그거는 서서히 진행돼서 결국 증상으로 표현될 때는 이제 갑자기 증상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인 검사가 이런 이제 합병증을 미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안 생기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 조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콩팥합병증 같은 경우는 혈당 이외에 중요한 것이 이제 혈압입니다. 이제 결국은 당뇨가 돼서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압도 같이 동반되는데 또 이제 당뇨 환자들이 또 비만해지면 또 혈압이 또 같이 동반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에 상당히 이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을 할까요? 다음 질문은 쉬워서 제가 네. 예. 탁구의 왕자님이 이분 탁구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주 5회 3시간씩. 이게 시간 많으시네. 야,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당뇨병 예방에 좋은 방법인가요?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5회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3시간씩 탁구라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에 해당되겠는데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레니하고 라라님 아마 두 분이신 것 같은데 당뇨가 심하면 절단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아마 이 절단 말씀하시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발에 이제 절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85년도에 이제 학생 때 이렇게 발 절단하는 분을 이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남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죽으려고 쥐약을 먹고서 이제 당뇨가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쥐약이 당뇨 이제 사람한테 이제 독성이 있어서 죽기도 하고, 근데 췌장에 아주 문제를 일으켜서 당뇨가 왔는데 결국 이제 당뇨가 오면은 이제 합병증이 막 생겼겠죠. 그래서 백내장이 오고 또 백내장 수술도 하고 또 이제 결국 당이 조절이 안 되니까 당 조절이 안 됐을 때 이제 아까도 이제 혈관합병증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염증이.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는데 그 특히나 이제 이 발에 염증이 생기면 발에서 이제 균이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그 발에 또 이제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또 거기서 상처가 났을 때 균이 또 자랄 수 있으니까 대개는 이제 신경합병증이 있어서 상처가 잘 나기도 쉽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처가 나고 거기서 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또 이제 또 감염이 생기는데 또 이제 정말 이게 이제 파리 같은 것이 날라와서 거기에 이제 구더기를 까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아주 심한 합병증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절단을 하는데 이제 보면은 다리 절단을 하는데 보통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절단을 하더라도 이게 혈액으로 항생제가 가고 치료가 잘 돼야 될 텐데 위쪽 혈관이 막혀 있으면은 아래부터 이렇게 절단을 해도 결국은 상처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관을 먼저 잘 넓혀주고 혈관이 막혀져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절단 부위를 이제 결정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째는 동맥경화가 당뇨 환자들은 보통 동맥경화가 생기면 심장에 이제 생기고 보통 정상인들은 심장 뇌혈관에 그냥 생기는데 당뇨병 환자는 그냥 아래부터 작은 미세혈관부터 생기니까 이게 뚫어주기가 힘들어요. 혈관이 막히더라도. 그래서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절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에 당 조절을 열심히 해서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 동맥경화가 생기면은 이제 아래쪽부터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발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또 절단할 가능성도 있게 되고 그러면 장애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지인 중에도 결국 절단을 해서 장애가 생겼는데 절단을 해서 장애가 생기니까 이제 의족을 하고서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의족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도 안 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운동을 못 하니까 또 중풍도 자라오고 또 이제 비만해지고 또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잘 조절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젊은 나이잖아요. 40대 미만이신데 열심히 조절하시는 것이 이런 아주 심한 합병증을 생기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반 보험으로 당뇨병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했는데 아마 이건 사보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웬만한 거 거의 다 커버가 모든 당뇨약은 보험이 되죠. 근데 보험은 아까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당뇨약 계열이 9계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3개까지만 보험을 해줍니다. 만약 4개째 약을 쓰면 그건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가 되고 아마 질문은 사보험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자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듣는. 근데 그 회사 약관을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좀 대답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혈당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될까요? 네, 이건 가능합니다. 사는 것은 다 되는데 이 요양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자기가 약 처방을 받고 인슐린 처방을 받는 그쪽 선생님한테 의사로부터 그 소모품 처방전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소모품 처방전과 그 약국이든 온라인이든 어디 의료기상이든 거기서 산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신청 대행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본인이 다 알아서 그걸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추가를 하면은 그 일형 당뇨 환자들이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형 환자로 등록을 하면은 이제 뭐 업체도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등록을 이제 의료기기 회사에서도 해주고 또 병원에서 일단 교수가 그 일형 당뇨 그 등록하는 그런 칸이 있어서 거기다 해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등록을 하셔서 이제 소모품을 이제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가원 대표께서 이제 그 조건을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본인 환자 자신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는 절차가 사전이 필요하고 그걸 구매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상점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있는 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돼 있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뭐였을까요? 네. 혈당기 하나로 7, 8년 쓰고 있는데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나요? 5년 지나면 바꾸십시오. 네, 다음 질문이요. 바늘을 매번 갈아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내년에 바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바늘을 이렇게 귀찮잖아요. 또 바꾸기도 귀찮고 또 바늘도 이제 이게 심심치 않게 바늘 가격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3번 정도 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찍어봤어요. 바늘을 2번, 3번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한 거를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니까 바늘 끝이 손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늘을 2번, 3번 쓰면은 일단 이게 이제 다음 찌를 때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늘 끝이 손상되면은. 그리고 이제 감염이나 이런 거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좀 아깝더라도 바늘을 자주 갈아서 좀 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좀 지금 조금 일부 급여는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 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늘을 꽂아 놓잖아요, 펜에. 그럼 글이 공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염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주사한 다음에 그 바늘을 바로 빼야 돼요. 빼서 고무에 바늘이 끼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펜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 보여주시겠습니까?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일형 당뇨로 받고 있는 데를 이건 성인하고 이거 상관없는데요? 예, 이건 상관없습니다. 예. 일형 당뇨병은 아기 때 진단받을 수도 있고요. 60, 70 노인도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이요. 이미 단동된 혈당기에 스트립이나 바늘에 대한 보험 처리요.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혹시 아나요? 되긴 됩니다. 예, 되긴 된다는데 바꾸시죠. 뭐 요즘 혈당증이 자체는 그래 비싸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당뇨병 예방을 위해 허벅지 근육 발달시키는 거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만두 김님께서 허벅지 근육 발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근육이 감소되면
이제 골다공증, 그러니까 뼈도 약해져서 부러지기가 쉽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육은 뼈의 그 강도하고 같이 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특정 근육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서 이게 이제 이 저기 뭐야 한쪽 근육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그 다른 그 지지하는 그런 그 건이라고 그러는데 텐던 그 거기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대나 이런 것들이 근육만 발달시키게 되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육만 늘리려고 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그런 그 밸런스가 덜 된 그런 근육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근데 근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고 한쪽 근육보다는 전체 밸런스된 근육, 전체적인 근육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다리 운동만 할 게 아니라 팔 운동도 하고 전신적으로 운동하는 쪽으로 가시고 영양 상태도 충분하게 같이 가시면서 근육을 늘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단백질을 좀 같이 많이 먹으면 좋은데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저도 그러는데 좀 이제 외부에서 단백질을 좀 가루로 된 걸 좀 사서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단백질은 그냥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루로 사서 드시는 거는 아직 검증이 덜 됐고 또 논문이 하나 영국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는데 아주 그 불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음식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다 되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먼 미래의 당뇨병의 완벽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참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이스 아메리카노 설탕 커피 한 달에 몇 잔 적당. 설탕은 안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왜 비만하면 당뇨가 생기죠? 그 뭐 인슐린 저항성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비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만이라고 정의하는 게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 이제 비만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키 몸무게에 따른 비만이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이제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그럼 어떤 사람한테 있느냐? 그럼 비만한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만은 키 몸무게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냐면은 대개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복부 비만 말고는 딴 건 없냐 하면은 근육이 부족한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한 뭐 에이즈 환자들 이런 분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충분히 있으면서 복부 비만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보시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을 70%에서 그 90%로 이제 확대하는 게 이제 지원금을 좀 늘리는데 예정이 있냐는데 이건 이제 의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구조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건정심의라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 당뇨병을 잘 아는 우리 김가원 대표님 이렇게 환자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는 굉장히 거기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 단체에서 좀 관심을 가진 분이 건정심에 참여를 해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희주님 것도 계속 보시죠. 시간이 그 운동 후에 이제 혈당 측정하면 가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운동하고서 한참 있다가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탄수화물이 글루코스가 돼가 이렇게 포도당이 우리가 소모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한참 동안 운동을 하면 결국 이제 지방도 또 이제
그 에너지로 쓰이게 되고 단백질도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또 이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운동을 했는데 괜찮다. 그렇지만 자다가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는 너무 또 이제 뭐 5시간 이상 뭐 산행을 갔다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혹시 이제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는 분은 저혈당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얼마큼씩 하는데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운동하고서 피곤하지 않고 운동하고서 여러 가지 혈당이나 모든 상태가 좋고 매일매일 운동하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운동이 적당한데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이틀을 쉬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운동량이 너무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운동량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저기 이 진행자 측에 이게 시간이 좀 초과돼서 괜찮나요? 예, 예. 그 다음 질문이 발효 소화 효소제가 혈당을 낮추는 도움 준다는 것들이 시중에 나오던데 이거 저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네, 뭐 아주 많습니다. 그 발효 소화 효소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식품이나 뭐 단백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부작용들이 다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다 있어서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이제 그걸 찾으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그 채소는 결국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지금까지 검증된 그 것들이 지금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계속 먹었던 채소, 또 곡물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서 아까도 이제 곡물 중에도 당이 이제 들어올라가는 뭐 현미라든지 또 이제 그 콩이라든지 이런 당을 가급적 적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곡물로 가고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하면서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단백질 뭐 생선이나 또 수육 고기 같은 경우는 수육이나 이런 식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칼로리는 드시되 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이제 뭐 특히 이제 아까 과당 중에서도 액상과당 같은 거 있죠. 액상과당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당을 엄청 올립니다. 이제 뭐 액상과당 아이스크림에 제일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면이나 이제 빵 같은 경우에도 당을 엄청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당을 측정하면서 이거 먹고 측정하니까 당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적게 먹거나 피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식품 첨가제,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뭐 마스파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당을 안 올린다고 하는 것들도 당을 올립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의사하고 상의해서 이게 검증이 안 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예. 최악의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하고 커피 믹스라 그럽니다. 당뇨병 관리에. 예. 자, 다음 보시면 운동 후에 바로 재면 혈당이 높게 나오는데 이거 아까 잠깐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면 2년 동안 당뇨병을 모르고 있다가 1월에 진단됐다. 키도 많이 못 걷고 사춘기 2차 성징도 아직이다. 성장판 다치기 전에 최대한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 예, 지금 지금 11월생 16살에 합니다. 뭐 지금 아주 키가 젊은 나이에는 굉장히 그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본인의 개인 정보로 키 몸무게는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비만하게 되지 않으면서 키를 잘 크게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키가 잘 크려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 칼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운동, 여러분들이 키 크게 하는 운동 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고 스트레칭하고 운동 많이 하면은 키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양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까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또 그것도 좀 문제래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주로 밤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키 크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 조절 잘하는 거,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포함한 운동, 그다음에 단백질, 칼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키가 충분히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게임하지 말고 밤에 일찍 자야겠다 했습니다. 자, 다음 일형 당뇨 환자 입원했을 때 위탁 검사, 해외 검사가 있었는데 전액 비급여. 이건 무슨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항체 검사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체 검사를 아마 일부 외국에다가 아마 이제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항체가 보통 한 서너 개 검사를 하는데 어느 거는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꼭 필요한 검사가 이제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의사가 필요하다면 이제 좀 고가지만 해봐야 될 비급여라도 해봐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검사가 이제 게드 항체 같은 것이 이제 꼭 필요하고 GAD 항체라고 글루타믹 애시드 디카복실레이트인데 그 항체는 이제 한번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항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게드 항체가 양성으로 안 나오는 경우에 다른 뭐 ICA나 뭐 IAT나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비급여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고서 아마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급여를 해주고 보험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검사가 그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이제 가드 항체라는 것은 현재 보험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강시영님 환자분은 합병증은 보통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발생하나요? 아까 초기에 합병증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 니들 바늘 체혈증 유통기한 있는 이유가 있을까? 이건 일반적인 공산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의 이제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설정해 놓는데 실제 조금 지났다 해서 뭐 못 쓰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유통 과정에서의 보관 상태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다음 강시영 환자 질문은 복부 이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하는데 인슐린 주사로 인해 지방이 모인 거, 주사를 맞으면 거기에 지방이 좀 피하 지방이 딱딱해지고 커질 수 있죠. 얘도 저항성이 올라갈까요? 예민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 복부 비만도 이제 복부에 주로 지방이 차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복부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러분들 친구들이 배가 나오면 뭐 삼겹살이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져서 거죽이 만져지고 그 밑에 거죽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는 주로 피하 지방입니다. 그래서 주로 피하 지방이 이제 뭐 인슐린 맞으면서 나 인슐린 맞고 나서 피하 지방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하 지방보다는 이 내장 지방.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져지는 건 피하 지방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안쪽에 이 창자하고 같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내장 지방이 주범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주범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먹고 이제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그게 특히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이런 거 이제 어쨌든 지방을 줄이고 술 같은 거는 끊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내장 지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라고 해서 액토스나 뭐 이런 약을 혹시 처방받는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약은 먹으면 좀 붓고 살이 찔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라는데 오히려 살이 찌는 인슐린 저항성을 불러일으키냐? 아닙니다. 그 내장 지방을 피하 지방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찌는 듯한 효과가 있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이 찐다 해서 무조건 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장 지방이 늘어나느냐 피부 밑에 지방이 늘어나냐에 따라서 의학적인 그런 의미는 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아이가 운동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게 맞을까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거 운동 이 전문가가 네.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오후에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 운동을 이제 쥐한테서 운동을 이제 시켰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트레드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뜸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레드밀을 시키면은 어떻게 하면 쥐가 이렇게 헬스장 트레드밀을 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안 타려고 하면 꼬리를 뒤에서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쥐를 수영을 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수영을 해도 수영 물 다라 같은 데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말을 써서 큰 용기에다가 이제 쥐를 놓고서 수영하게 만들었더니 역시 그것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러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직장에서 서 있으면은 스트레스인데 집에서 서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기가 서 있고 싶을 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스트레스가 제일 적냐 봤더니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쥐 보고 거기 가서 놀으라고 그러면은 쥐가 놀고 싶을 때 놀잖아요.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맞춤형 운동이죠. 아이가 하고 싶은 운동을 맞춤형으로 찾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이 가장 맞는 운동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동하는 거는 절대 그거는 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우리 그 체육 전공하신 우리 안자희 부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뭐든지 운동이든지 뭐든지 강요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자기가 즐거워야 되는데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관성에 붙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운동을 이끌어낼 때 강요를 하거나 부담감을 받으면 더 싫어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느 날 한두 번 하고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 다음에 시켜가지고 하기 싫은데 시켜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기구를 이용해서 볼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아주 간단한 운동을 이제 차츰 점증의 원리라고 하는데 점증적으로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힘들면 누구든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힘들게 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얘가 안 하게 되니까 얘가 어떤 그 운동을 통해서 재미있다, 즐겁다, 성취감이 있다 그런 쪽으로 차츰 유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본인도 운동하고 나서 성취감도 생기고 또 즐겁게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즐겁지 않고 괴롭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효과가 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도자나 보호자께서는 잘 생각해서 잘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주 5회 3시간씩 탁구하신다는 분이 생각나네요. 저 교수님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수 질문자 2명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홍희준님께서 그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홍희준님이시죠? 예, 그리고 그 이쪽으로 맨 처음으로 한번 올려보시면 그 다음은 박수 원장님께서 한 분을 더 해주시죠. 질문이 많아서 위에 게 지워졌어. 예. 한번 천천히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강희수 씨님도 열심히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자, 더 내려주시겠습니까? 홍희준님하고 더 내려주십시오. 더 내려주세요. 강시영님도 뭐 네네네.
네, 강시영 환자분도 네, 하겠습니다. 강시영님하고 네, 네. 홍희진님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지금 우리 그 당뇨병 보험 정책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우리 강의해 주신 박석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김광훈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당뇨병 그 온라인 캠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2004년에 이제 처음 저희 당뇨병 학회에서 2030 캠프라고 해서 20대 30대 캠프를 이제 그때부터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이상 했었는데, 젊은 나이에 당뇨병 환자들이 조절을 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성인들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대부분 하지만, 젊은 나이 분들은 직장 생활로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이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사실 이런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분들이 이제 살아야 될 그 기간이 아직 한 60년, 40년에서 6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들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학회나 여러 가지 지금 이 단체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서포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하여튼 귀한 이제 이런 그 강의 내용과 이런 이제 토론 내용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젊은 당뇨 환자들이 이제 질병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나 또 지금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내고, 또 과학자로서 또는 여러 가지 훌륭한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펌프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절대로 당뇨병이 오히려 내가 이 당뇨병을 알게 됨으로써 이것이 내가 좀 더 인생을 좀 더 멋있고 열심히 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그 기회로 이 당뇨병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합병증 생긴 다음에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선생님들, 여러 환자분들, 가족분들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이 기관이나 학회나 또 정부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또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사회에서 정말 버림받지 않고 훌륭한 리더로서 이 사회 역군으로서 잘 성장하고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역군으로서 잘 이제 당뇨병을 이제 당뇨병과 함께 하여튼 잘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